꽃가마 하나가 비틀거리며 마을로 들어옵니다. 어이쿠야, 이거 가마가 아니라 돌덩이 아냐? 사람이 탄 게 맞긴 한 거야? 가마꾼들은 이를 악물고 어깨는 내려앉을 듯 휘어져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마치 장터에 난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하던 일을 멈추고 가마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저게 신부라고? 도윤이도 팔자 세구만. 낡은 가마 하나, 지참금도 없이 시집온 세대.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꽃가마 하나가 이 마을의 질서를 통째로 바꿔 놓을 줄은 말입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 거리에 있는 어느 고을 이야기입니다. 그 고을 양반가의 복례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밝고 성격은 온화했으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지요. 어려서부터 체구가 남달리 컸던 것입니다. 15이 되자 마을 장정들보다 덩치가 컸고 18이 되어서는 보통 사내 2명을 합친 것만 했습니다. 혼처가 하나둘 정해지는가 싶으면 신랑 집에서 복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 혼담을 파기하기 일쑤였지요. 아니, 저 덩치를 어찌 먹여 살린단 말이오. 그렇게 5번째 혼담마저 깨지던 날 복례의 아버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이웃 고을에 사는 가난한 선비 도윤의 집안에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초가삼간의 끼니조차 거르는 형편이지만 혼처를 구한다는 것이었지요. 복례의 아버지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덩치가 크오. 지참금도 없소이다. 그러자 도윤의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덩치가 크면 일을 잘할 것이고 지참금이 없으면 가마라도 보내주시지요. 그렇게 혼례가 정해졌습니다. 혼례날 복례는 낡은 가마 하나에 몸을 실었습니다. 지참금은커녕 혼수 보따리 하나 없는 가마였지요. 가마가 도윤의 마을에 도착하자 구경 나온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가마에 사람이 탄 게 맞나? 어허, 가마가 저리 기울어지다니. 가마에서 내린 복례를 본 마을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신부의 덩치가 어찌나 크던지 옆에 선 신랑 도윤이 아이처럼 보일 정도였지요. 도윤이도 팔자 세구만. 저 여편네 밥값이나 할까. 비웃음이 마을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신랑의 뒤를 따라 초가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저었지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저 말없는 새댁이 이 마을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꿀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혼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 복례는 동이 트기도 전에 일어났습니다. 도윤의 집은 말이 초가삼간이지 사실은 반쯤 무너진 오두막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붕에는 기와 대신 엮은 집이 얹혀 있었고 그마저도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었지요. 어젯밤 신방에서 잠을 자는데 천장 사이로 별이 보일 정도였습니다. 부엌에 들어선 복례는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솥은 녹이스럽고 곡식 항아리는 텅 비어 있었지요. 쌀 한 돼, 보리 한 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어찌 아침상을 차린단 말인가. 복례는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는 쑥대가 무성했고 담장은 이미 반쯤 허물어져 있었지요. 복례는 말없이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쑥대를 쓸고 돌을 주워 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담 너머로 마을 아낙네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나, 저 덩치로 저런 일을 하네. 밥은 먹고 하는 건가? 도윤이 집에 쌀이 어딨다고 저 여편네 굶으면서 일하는 거야.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담장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복례는 듣지 못한 척 묵묵히 일을 계속했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지요. 저녁 무렵 도윤이 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것은 보리쌀 한 되뿐이었습니다. 미안하오. 오늘은 이것밖에 구하지 못했소.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복례는 그 보리쌀을 받아들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만하면 충분하지요. 제가 맛있게 지어 올리겠습니다. 그날 밤 복례가 지은 보리밥 한 그릇을 먹으며 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인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는구나. 덩치만 클 뿐
마음은 얼마나 여린가. 담 너머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편네 밥값이나 할까. 그해 6월 하늘이 무너진 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내리던 장맛비에 마을 뒷산 석축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지요. 돌과 흙이 산 아래로 쏟아지면서 물길이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원래 게을로 흘러가던 물이 이제는 마을 논밭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논은 잠겼고 밭은 진흙탕이 되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이러다 올해 농사를 다 망치겠구먼. 누가 나서서 물길을 돌려야 하는데. 닷새가 지나자 관가에서 관리가 내려왔습니다. 갓을 쓴 관리는 마을 어귀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책임자를 정하여 물길을 복구하라. 보름 안에 끝내지 못하면 이 마을 전체가 세금을 더 물게 될 것이다. 말을 마친 관리는 말에 올라타고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누구도 나서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은 고되고 책임은 무거웠으니까요. 만약 실패하면 온 마을의 원망을 듣게 될 터였습니다. 누가 맡겠소? 글쎄요. 저는 나이가 많았어. 저는 농사일도 바쁜데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람들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그 일 제가 해보겠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례가 앞으로 나서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고 곧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 저 뚱뚱한 여자가 가마만 타고 온 새댁이 무슨 물길 복구를? 이거 재밌는 구경 되겠군. 복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지요. 다음 날 새벽 복례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너진 석축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지요. 돌더미는 산처럼 쌓여 있었고 물은 엉뚱한 곳으로 흘러 논밭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천천히 돌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두 팔로 겨우 들 만한 크기였지요. 그 돌을 옆으로 옮기고 다시 다음 돌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정말 저걸 혼자 하려나? 보름 안에 끝낸다고 한 달을 줘도 못할 일인데. 비웃음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손뼉까지 치며 웃었지요. 하지만 복례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낮 동안 복례는 돌을 옮겼습니다. 하나, 둘, 셋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등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요. 점심때가 되어도 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보리밥을 싸서 올라왔지만 복례는 몇 숟갈 뜨고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무렵 복례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손은 부르터 있었고 옷은 진흙투성이었지요. 밤이 되었습니다. 복례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등잔불을 켜고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낮에 본 석축과 물길을 그리기 시작했지요. 여기서 물이 흘러 이쪽으로 돌리려면 복례는 밤새 물길을 그렸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무리하지 마시오.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일은 끝내야 합니다. 그 조용한 대답 속에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복례는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돌더미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닷새가 지나자 물길에 윤곽이 보였지요. 열흘이 지나자 사람들의 비웃음이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어라, 저거 정말 되는 건가? 물이 조금씩 원래 자리로 흐르고 있잖아. 열나흔 날 복례는 마지막 돌 하나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러자 물이 콸콸 소리를 내며 원래 개울로 흘러들어갔지요. 잠겼던 논에서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보름째 되던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논에 다시 흙이 드러났고 밭은 물길을 머금고 반짝였습니다. 물길은 완벽하게 제자리를 찾았지요. 관가에서 내려온 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훌륭하오. 이 마을은 세금 가산을 면하게 되었소. 그 말이 끝나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복례 쪽으로 고개를 돌렸지요. 정말 저 여자가 한 거야? 보름 만에 혼자서
아이들이 제일 먼저 움직였습니다. 복례가 마을 어귀를 지나갈 때 아이 하나가 달려와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 고맙습니다. 그 인사 하나에 복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이 마을에서 받은 진심 어린 말이었지요. 그날 이후 복례가 걸어가는 길목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비웃음 대신 호기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물기를 되돌린 지사흘이 지난 어느 날 복례의 집 앞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동쪽에 사는 박씨 영감이었지요. 영감은 주춤주춤 마당으로 들어서더니 복례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복례 안악, 저기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소이다. 복례는 빨래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말씀하시지요. 사실은 말이오. 저기 서쪽 논 있지 않소. 거기에 누군가가 소를 풀어놓고 갔소. 곡식이 다 짓밟혔는데 누가 한 짓인지 모르겠소이다. 복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감이 돌아간 뒤 복례는 서쪽 논으로 향했습니다. 논두렁을 따라 걸으며 소의 발자국을 살폈지요. 발자국은 이웃마을로 이어졌고 복례는 그 끝을 찾아 걸었습니다. 해질 무렵 복례는 소 주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지요. 어르신, 박씨 영감님 논에 소를 풀어놓으신 것 같습니다. 소 주인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사실 실수로 소를 놓쳤던 것이었지요. 복례는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했습니다. 영감님께 사과 한마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박씨 영감은 사과를 받았고 곡식 피해도 보상받았습니다. 그 일이 소문나자 이틀 뒤에는 다른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복례 댁, 저희 집 우물터가 문제인데요. 복례 안악 담장 경계를 두고 다툼이 있었어. 하루가 멀다 하고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복례는 듣고 보고 걸어가 확인했지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전했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례가 전하는 말 한마디에 싸우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라는 잦아들었고 다툼은 줄어들었지요. 복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본 것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었지요. 복례가 마을 일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도유는 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내가 저녁에 돌아와 말하는 이야기들이 하나같이 복잡했던 것이지요. 박씨 영감논에 소가 들어간 날이 언제였고 최씨 댁 우물터 다툼이 시작된 것이 며칠 전이었고 어느 날 저녁 도유는 붓을 꺼냈습니다. 종이를 펼치고 복례가 말하는 것을 하나하나 적기 시작했지요. 날짜, 사람 이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여보, 이걸 왜 적으시는 거요? 복례가 물었습니다. 도유는 붓을 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일을 듣고 보고 있소. 하지만 사람의 기억은 희미해지기 마련이지요. 이 기록이 분명히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것이요. 그날부터 도유는 복례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적었습니다. 6월 보름날 박씨 영감의 서쪽 논, 소 발자국 발견, 소 주인은 이웃마을 정씨, 6월 20날 최씨와 강씨, 댁 우물터 경계 다툼, 원래 경계는 큰 느티나무 기준, 6월 24날 장터에서 돈거래 분쟁, 김씨가 이씨에게 쌀 5섬 값으로 은자 20냥을 빌림, 종이가 1장, 2장 쌓여갔습니다. 도유는 그것들을 정성스레 상자에 담아 보관했지요. 한 달쯤 지났을 무렵 우물터 다툼을 하던 최 씨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복례 댁 강 씨가 자꾸 우물터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데요. 증거가 없어서 답답합니다. 도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종이 1장을 꺼내 펼쳤지요. 6월 20날 최 씨와 강 씨, 댁 우물터 경계, 원래 경계는 큰 느티나무 기준, 증인 마을 이장송 씨. 그 기록을 본 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맞습니다. 이장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다음 날 이장을 불러 확인하자 강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물터는 제자리를 찾았지요. 그날 이후 사람들은 복례의 집을
기억의 집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복례가 듣고 도윤이 적는 곳, 그곳에는 마을의 모든 일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복례와 도윤의 집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초가지붕은 여전히 새고 곡식 항아리는 늘 비어 있었지요. 하지만 복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을 일을 돌보는 것만으로도 바빴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관가에서 하인이 찾아왔습니다. 복례 댁이 여기요? 복례가 마당으로 나서자 하인은 관가의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또께서 전하신 말씀이요. 지난 7월 장터 곡식 거래 분쟁 건 복례의 댁의 증언 덕분에 일이 조용히 끝났다고 하시오. 이것은 그 사례라 하셨소. 하인이 손짓하자 뒤따라온 인부 둘이 곡식 가마니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섬이나 되는 양이었지요. 복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평생 이렇게 많은 곡식을 한 번에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많이요? 사또께서 복례 댁의 공을 높이 사신다 하셨소. 하인이 떠난 뒤 복례와 도윤은 한참을 멍하니 곡식 가마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둘이 함께한 거지요. 그날 저녁 복례는 곡식 반을 이웃집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겨울 동안 낀 일을 걱정하던 집, 병든 식구를 둔 집, 복례는 조용히 문 앞에 곡식을 두고 왔지요.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복례 댁이 곡식을 나눠줬다던데 관가에서 받은 걸 자기가 다 쓸 법도 한데 복례 댁이 있는 한 우리 마을은 굶진 않겠군. 그 말들은 복례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복례는 그저 평소처럼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고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지요. 마을 북쪽 언덕에 큰 기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김씨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원래 평민 출신이었으나 고을 사또의 첩이 되면서 호의호식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김씨는 복례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아래껏 주제에 설치긴 김씨가 하인들에게 중얼거렸습니다. 뚱뚱한 것이 물길이나 고치고 사람들 다툼이나 말려주면서 뭐가 대단하다고. 김씨는 원래 마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였습니다. 사또의 첩이라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모두 김씨 눈치를 보았지요. 하지만 복례가 나타난 뒤로 사람들이 김씨보다 복례를 더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김씨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저 여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김씨 집 하인이 소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장터에서 거래하던 곡식 5섬이 사라졌지요. 하인은 벌벌 떨며 김씨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님, 용서해 주십시오. 김씨는 하인을 노려보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복례 댁이 요즘 마을 일에 참견하지 않았나? 예, 그렇습니다. 좋아. 이 일을 복례 탓으로 돌리는 거야. 김씨는 다음 날 곧장 관가로 향했습니다. 사또 앞에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지요. 사또님, 억울합니다. 복례라는 여자가 저희 집 하인을 부추겨 소와 곡식을 빼돌렸습니다. 사또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복례, 물기를 고쳤다는 그 여자 말이냐?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뒤로는 간사한 짓을 일삼는 여자입니다. 김씨의 목소리는 절절했습니다. 사또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복례를 불러들이도록 하마. 사흘 뒤 복례는 관가로 불려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복례 댁이 무슨 일을 저질렀대. 김씨 마님이 고발했다던데. 복례는 도윤과 함께 관가로 향했습니다. 관가 마당에는 이미 김씨가 하인들과 함께 서 있었지요. 사또가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복례냐? 그렇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떨리지 않는 목소리였지요. 사또가 김씨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인이 말하기를 내가 하인을 부추겨 소와 곡식을 빼돌리게 했다 하는데 사실이냐? 아닙니다. 복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씨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거짓말.
당신이 우리 하인에게 뭐라 했는지 내가 다 알아.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다는 것입니까? 복례의 차분한 질문에 김 씨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김 씨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손에는 종이 뭉치가 들려 있었지요. 사또님,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도윤이 종이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지난 몇 달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초닷새 날, 김 씨 댁 하인이 장터에서 곡식을 팔았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증인은 장터 쌀가게 주인 박 씨입니다. 10월 20날, 김 씨 댁 하인이 소를 끌고 이웃 마을로 갔습니다. 본 사람은 마을 아이 셋입니다. 10월 29날, 김 씨 댁에서 소가 없어졌다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또박또박 이어졌습니다. 사또는 기록을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증인들을 불러보겠다. 며칠 뒤 증인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장터 쌀가게 주인 마을 아이들, 이웃 마을 사람들, 모두가 도윤의 기록과 똑같이 증언했습니다. 결국 김 씨 하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소와 곡식을 몰래 팔아서 제 빚을 갚았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 씨는 창백하게 질렸지요. 김 씨, 내가 거짓으로 고발했구나. 사또님, 그게 아니라 입 닫거라. 하인의 죄는 주인의 책임이다. 빼돌린 곡식과 소값을 물어내고 곤장 20대를 받아라. 김 씨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복례는 관가를 나서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도윤이 복례의 손을 잡았지요. 당신 덕분에 무사했소.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기록해 둔 덕분이지요.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복례 댁은 말하지 않지만 다 기억한다더라. 아니, 한다더라. 도윤 셋님이 모두 적어둔다잖아. 두려움과 존경이 뒤섞인 시선이 복례와 도윤을 향했습니다. 김 씨가 곤장을 맞고 곡식을 물어낸 날 이후 복례와 도윤의 집은 마을에서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복례의 집을 찾았습니다. 관가에 가기 전에, 이웃과 싸우기 전에 먼저 복례에게 물었지요. 복례 댁, 이 일을 어찌해야 할까요? 복례는 늘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은 땅 경계 다툼이었고 어느 날은 돈 거래 분쟁이었습니다. 빌려준 곡식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람, 품삯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사람, 하루에도 서너 명씩 찾아왔지요. 복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그 이야기를 빠짐없이 기록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관가에서 또다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또께서 복례댁에게 부탁이 있으시다 하오. 무슨 일입니까? 앞으로 마을에서 일어나는 분쟁을 복례댁이 먼저 조사해 주시오. 그러면 관가에서 품삯을 드리겠소. 복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윤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을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일이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날부터 복례의 집에는 관가의 도장이 찍힌 문서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달마다 품삯이 들어왔지요. 곡식으로, 때로는 작은 땅으로. 이듬해 봄이 되자 복례와 도윤의 집은 달라졌습니다. 초가지붕이 기와지붕으로 바뀌었고 곡식 항아리는 늘 가득 찼지요. 마당에는 감나무가 심어졌고 담장도 새로 쌓았습니다. 하지만 복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었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복례 댁이 말하면 틀린 적이 없어. 관가도 복례 댁을 믿는다니까. 이듬해 여름, 복례의 집은 마을에서 가장 바쁜 곳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줄을 섰지요. 논밭 경계 다툼, 곡식 거래 문제, 품상 분쟁, 심지어 이웃 간 사소한 다툼까지 모든 일이 복례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복례는 마당에 평상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차례대로 사람들을 앉혔지요. 한 분씩 차례로 말씀해 주세요.
복례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억울해하는 사람도 복례 앞에서는 차분해졌지요.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 사람이 잠깐만요. 상대분 말씀도 들어봐야 합니다. 복례는 양쪽 이야기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윤은 두 사람의 말을 나란히 적었지요. 어디가 같고 어디가 다른지,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주장인지, 때로는 증인을 불렀습니다. 때로는 현장을 직접 가서 확인했지요. 복례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답이 보였습니다. 이 땅의 원래 주인은 박 씨입니다. 하지만 김 씨가 3년 동안 경작했으니 수확물의 반은 김 씨 것입니다. 복례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싸움은 끝났고 둘은 악수를 하고 돌아갔지요. 저녁이 되면 도윤은 그날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종이가 차곡차곡 쌓였고 상자는 하나, 둘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복례가 도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일까요? 도윤은 붓을 놓고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듣고, 보고, 기록할 뿐이요. 그것이 왜 옳지 않겠소?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지요. 저 불빛 아래 사는 사람들이 복례를 믿고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 마을의 중심이 되어버렸네요. 복례의 중얼거림에 도윤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저 이어주는 사람일 뿐이요. 마을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들이지요. 사람이 모이면 욕심도 모이기 마련입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낯선 상인이 나타났습니다. 한양에서 왔다는 정 씨라는 사람이었지요. 정 씨는 마을 사람들에게 좋은 말로 접근했습니다. 이 땅에 인삼을 심으면 큰 돈을 벌 수 있소. 저와 함께 장사를 하면 곡식값의 2배를 벌 수 있소. 달콤한 말에 마을 사람 몇몇이 솔깃했습니다. 땅을 내놓고 곡식을 맡기고 돈을 구워 주었지요. 하지만 정 씨는 계획이 따로 있었습니다. 남의 땅과 곡식을 받아 챙기고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던 것이지요. 정 씨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말도 제대로 못하는 홍 씨 영감을 이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 씨는 홍 씨 영감에게 접근했습니다. 영감님, 제가 돈을 좀 드리겠소. 대신 한 가지만 해주시오. 무엇을? 복례 댁에 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요. 정 씨가 제 땅을 빼앗으려 한다고 말이오. 정 씨는 홍 씨에게 은자 몇 냥을 쥐어 주었습니다. 홍 씨는 평생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었지요. 정 씨의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홍 씨는 복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복례 댁. 정 씨가 제 땅을 빼앗으려 합니다. 복례는 홍 씨를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홍 씨의 눈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은 떨리고 있었지요. 영감님, 정 씨가 언제 어떻게 땅을 빼앗으려 했습니까? 그게... 홍 씨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복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정 씨가 시킨 건 아닙니까? 홍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복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영감님, 거짓말은 영감님을 더 힘들게 할 뿐입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홍 씨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지요. 며칠 뒤 정 씨는 관가로 끌려갔습니다. 복례의 조사 결과 정 씨가 여러 사람을 속이고 재물을 빼돌린 것이 드러났으니까요. 정 씨는 쓰러지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완벽한 계획이었는데. 하지만 복례는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정 씨의 말, 홍 씨의 행동, 돈의 흐름, 모든 것이 도윤의 기록 속에 남아 있었지요. 정 씨가 끌려간 뒤 마을에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복례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예전처럼 비웃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지요. 저 여자 정말 무섭더라. 겉으론 웃으며 차분하게 물어보는데 사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복례 댁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 장터에서 장사하던
이들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복례가 지나가면 저울을 다시 확인했고 곡식되를 속이던 이들도 양심을 차렸지요. 복례, 대기, 언제 어디서 보고 있을지 모르잖아. 그 여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 하지만 다 기억한다더라. 복례는 여전히 변함없었습니다. 마을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웃어 보였고 인사를 건넸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웃음 뒤에 무언가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내 하나가 복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훔친 곡식 한 가마니를 들고 있었지요. 복례댁, 제가 잘못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이웃집 곡식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복례댁이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복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사실 복례는 그 일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저절로 고백하러 온 것이지요. 이웃집에 돌려드리고 사과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사내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저녁에 도윤이 물었습니다. 그 일을 정말 몰랐소?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이 제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도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야기가 무기가 되어버렸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요. 복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은 조용했고 다툼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복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해 겨울 한양에서 관리 하나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검은 갓을 쓴 관리는 곧장 복례의 집으로 향했지요. 복례와 도윤이 마당에서 맞이했습니다. 누구를 찾으십니까? 도윤 선비가 이 집에 사십니까? 도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도윤입니다. 관리는 도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지요. 형조에서 나왔소. 한양에서 큰 송사가 벌어졌는데 기록이 뒤죽박죽이라오. 그런데 이 고을 사또가 말하기를 도윤 선비의 기록이 매우 정확하다 하더이다. 도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복례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저희 남편을 찾으신 겁니까? 한양으로 함께 가주시오. 석 달만 도와주면 돼요. 기록을 정리하고 증인들의 말을 정확히 남기는 일이요. 도윤은 복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다녀오세요. 당신이 필요한 곳이라면 가셔야지요. 열흘 뒤 도윤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복례는 혼자 남았지만 마을 일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기록했지요. 도윤만큼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복례도 그를 알았습니다. 석 달 뒤 도윤이 돌아왔습니다. 품에는 형조에서 받은 사례금과 문서가 들려 있었지요. 당신 고생하셨소. 복례가 반겼습니다. 도윤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한양 관리들이 말하더이다. 이 마을의 조정서가 한양보다 정확하다고 말이오. 정말입니까? 그렇소. 우리가 기록한 것들이 다른 곳에 본보기가 되었소. 복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지참금도 없이 시집왔던 자신과 가난했던 남편이 이제 한양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하지만 도윤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일을 했을 뿐이요. 듣고 보고 기록하는 것 그뿐이지요. 봄이 왔습니다. 마을에 화창한 날씨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농사 준비로 바빴습니다. 복례는 여느 때처럼 마을을 걸었지요. 그때 길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복례 아닌가? 맞아. 옛날에 가마 하나 타고 온. 복례가 고개를 돌리자 중년 여인 둘이 서 있었습니다. 복례가 처음 시집 왔을 때 가장 심하게 비웃던 사람들이었지요. 그 덩치로 밥값이나 할까. 도윤이도 팔자 세다더니 과거에 했던 그 말들이 복례의 귀에 생생했습니다. 복례는 그때 그 말을 다 기억하고 있었지요. 여인들은 복례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복례가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아니, 복례대. 여인들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복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제게 해주신 말씀 다 기억합니다. 여인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잘못 생각했소.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때는 정말 밥값을 할 수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복례는 그렇게 말하고 지나쳤습니다. 여인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날 저녁 여인 하나가 복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곡식 한 되를 들고 있었습니다. 복례 죄송하오. 예전에 못된 말을 많이 했소. 복례는 곡식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오. 복례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뒤 마을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거렸습니다. 복례 댁은 다 기억하면서도 복수하지 않는구만. 저런 마음씨가 있으니 저렇게 큰일을 하는 거야. 과거의 말들이 이제는 복례를 향한 찬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상단을 운영하던 조 씨, 대감 집안에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조 씨 집안은 3대째 곡식과 직무를 거래하며 큰 돈을 벌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웃 고을의 장사치가 조 씨를 고발했습니다. 조 씨가 곡식 100섬을 떼어 먹었소. 조 씨는 발끈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런 거래를 한 적이 없소. 관가에서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고을 사또는 결국 복례를 불렀지요. 복례, 내가 조사해보거라. 복례는 조 씨 집안의 거래 내역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도윤과 함께 밤낮으로 기록을 확인했지요. 그리고 닷새 만에 복례는 관가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종이 한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또님, 이것을 보십시오. 복례가 펼친 종이에는 지난 2년간의 거래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줄이 눈에 띄었지요. 작년 8월 보름, 조 씨가 이웃 고을 장사치에게 곡식 100섬을 넘겼다. 대금은 은자 200냥, 증인 조 씨 집 하인 둘. 조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그날 그 시각 조 씨 대감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복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인 둘을 불러 확인하자 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 씨는 결국 무릎을 꿇었지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 씨는 곡식을 물어내고 상단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3대째 이어온 집안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복례 댁에 기록한 줄에 저 큰 집안이 무너졌다니. 복례 댁 앞에서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구나. 그날 이후 복례를 대하는 사람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존경과 두려움이 뒤섞인 시선이었지요. 복례는 집으로 돌아와 도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제가 너무 많은 힘을 가진 것 같아요. 도윤이 복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그저 사실을 말했을 뿐이요. 그것은 힘이 아니라 진실이지요. 조 씨 집안이 무너진 뒤 복례의 이름은 이웃 고을까지 퍼졌습니다. 먼 고을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지요. 송사가 있으면, 재산 다툼이 있으면, 복잡한 거래 분쟁이 있으면 모두가 복례를 찾았습니다. 복례 댁에 조사면 관가에서도 믿는다더군요. 복례 댁이 기록한 것은 거짓이 없다던데요. 복례의 집 마당은 언제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줄이 끊이지 않았지요. 복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대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양반이든 상민이든 복례 앞에서는 모두 똑같았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은 한양에서 온 양반이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하인을 둘이나 데리고 온 사람이었지요. 복례라는 이가 당신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큰 송사를 하고 있소. 당신이 증인 조사를 해줄 수 있겠소. 복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요? 저는 진실만 기록합니다. 당신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사실만 적을 것입니다. 양반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요. 복례는 한 달 동안
그 송사를 조사했습니다. 증인들을 만나고 현장을 확인하고 문서를 뒤졌지요. 그리고 마침내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양반은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었지요. 내가 틀렸구려. 당신 기록대로면 내가 질 수밖에 없소. 죄송합니다. 복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양반은 웃었습니다. 아니요. 고맙소. 당신 덕분에 더 큰 망신을 면했소. 차라리 지금 물러나는 것이 낫겠소. 양반은 복례에게 사례금을 두둑이 주고 떠났습니다. 그 일이 한양에 소문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복례를 찾았습니다. 복례의 집은 이제 한 고을을 넘어 여러 고을의 일을 맡는 곳이 되었지요.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복례는 마당에 서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와 지붕이 햇살에 반짝였고 넓은 마당에는 감나무와 대추나무가 자라고 있었지요.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했고 사랑채에는 도윤의 기록 상자가 줄지어 놓여 있었습니다. 먼 길을 왔구나. 복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처음 이 집에 왔을 때가 떠올랐지요. 낡은 가마 하나에 몸을 실었던 그날. 지참금도 없고 혼수 보따리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비웃었고 집은 반쯤 무너진 오두막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집은 마을에서 가장 든든한 곳이 되었고 복례와 도윤은 고을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윤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시오? 옛날 생각을요. 제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를요. 도윤이 복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굶주리며 살았을 것이요. 복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제 말을 기록해 주지 않았다면 저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마당을 함께 걸었습니다. 그때 마을 아이 하나가 달려왔습니다. 복례 아주머니, 우리 엄마가 감사하다고 이거 드리래요. 아이가 내민 것은 손수 만든 떡 한 보따리였습니다. 복례는 웃으며 받았지요. 고맙구나. 엄마한테 잘 전해라. 아이가 깡충깡충 뛰어가는 모습을 보며 복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비웃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고맙다고 말한다는 것을. 여보, 우리가 해낸 거 맞지요? 그렇소. 우리가 함께 해낸 것이요. 도윤의 대답에 복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복례는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하얀 눈이 지붕과 길을 덮고 있었지요. 한 젊은이가 복례에게 다가왔습니다. 복례 댁,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복례 댁처럼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마을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려면요. 복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지요.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듣고 기억하고 모욕을 참았을 뿐입니다. 젊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복례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웃을 때 저는 참았습니다. 밥값도 못할 거라고 했을 때 묵묵히 일했지요. 아무도 하지 않으려던 일을 맡았고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복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꾸준히 했고 진실하게 했습니다. 그때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한 일이 제일 어려운 일이었소. 도윤이 젊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 양쪽의 말을 모두 기억하는 것, 편견 없이 사실만 기록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오? 젊은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복례는 젊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천천히 시작하세요. 작은 일부터, 그리고 끝까지 해내세요. 젊은이가 인사하고 떠난 뒤 복례와 도윤은 눈 내리는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 마을에 무엇을 남긴 것 같소? 도윤의 질문에 복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진실을 남긴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을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소. 그것이 우리가 남긴 가장 큰 것이지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결국 인정받는다고 말입니다. 복례는 뚱뚱하다는 이유로 비웃음을 받았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해냈습니다. 도윤은 가난한 선비였지만 정확한 기록으로 마을을 지켰지요. 두 사람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실했고 끈기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국 마을을 바꾸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복례와 도윤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말없이 지켜온 것들이 결국 가장 큰 것을 이루어낸다고 말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